안녕하세요.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곧 설 변호사님 모시고 본격적인 정치 이야기, 법률 이야기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요.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수, 이투데이 TV가 구독자 수 10만을 달성했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저희가 뭐 어떤 한쪽을 노골적으로 편들지 않고 나름 중도와 그리고 격을 추구하느라 사실은 이게 될까 하는 의심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덕에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으니 여러분 2주를 유지해야 실버 버튼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이야기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상황,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전환길 강사의 의문 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 그리고 이번 주 대법원의 본격 심리가 예정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들 오늘도 설주환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만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진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저희에게도 영광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매주 월요일 재판이에요. 네. 예. 네. 매주 월요일 재판인 듯한데 사실 우리가 월요일 재판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통 법원에서 월요일 재판은 그러니까 특수한 재판이잖아요. 보통은 월요일 날 재판을 거의 안 하고 뭐 특별한 뭐 어떤 가처분의 보전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대부분 화수목금에서 하루씩을 이제 정해서 보통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이 워낙 또 집중 심리를 하고 있는 재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온종일 이 재판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아마 월요일을 특별기일로 지정을 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차하면 월요일, 금요일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일주일에 2번이라도 네. 하려고 나중에 여차하면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조성현 경비단장 검찰 쪽 증인으로 나왔고요. 또 그다음에 김형기 특전대대장도 검찰 쪽 증인으로 나왔는데 당시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 반대 신문을 못 했나 봐요. 네. 이번에 반대 신문을 한다고요. 어떤 반박이 났을 거로 예상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신문이란 것은 주신문과 반대 신문이 있는데 아마 검찰 측 증인 신문일 거예요. 이어가지고 저번에는 검찰에서 질문을 다 했는데 아마 그것도 시간이 꽤 걸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난번 재판이 8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었었는데 와우. 아마 오늘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두 어떤 장성에 대한 두 어떤 지휘관에 대한 어떤 반대 신문을 통해서 이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의 같은 주장을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어떤 이것을 의원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인원이라고 아니면 요원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끌어내라는 것이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진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신빙성을 깎아먹을 만한 행동을 본인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사람 빼고 곽종근을 빼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군인들의 진술도 당연히 다 들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거짓말은 어디 한 군데서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 맞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또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진실은 그냥 일목요연하게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는 쪽과 그 다음에 그걸 부정하는 쪽에서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측에 상당히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증인들은 인원이라고 들었다라는 거고, 윤 대통령은 그때 이제 헌재 재판에서 나는 이런 인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는다. 네. 그런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마도 그 주장을 반복하시겠죠. 그렇죠. 일관성 있게 아마 반복을 하리라 보고, 뭐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시에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지시를 했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했고, 그 다음 당시에
통화 녹음 내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이제 제시가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정황 증거라든지 정황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되게 재밌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순간적으로 그래도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는데 누가 겁도 없이 녹음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녹음하는 사람 한 명 있네요. 명태균. 그래도 그렇지. 나라의 녹을 먹는 그쵸. 국정원 직원이나 군인들은 차마 그래도 녹음까지는 하진 않네요. 그리고 이제 비아폰은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비아폰을 썼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개인 폰이 아니라 휴대폰이 아니라 비아폰을 썼다고 한다면 아마 녹취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공개가 됐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또 다른 증거들이 제시가 될지, 그냥 대통령 측에서 이걸 반증하는 증거를 어떤 걸 제시할지가 더 관건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좋은 변호사를 써라라는 고언을 주셨는데 네. 저도 감히 말씀드리자면 인원 그건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그건 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원도 안 먹힐 것 같아요. 요원을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요원은 철수라는 말을 쓰지 끌어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조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그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더 한참 뒤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저와 같은 말씀은 다른 분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측에서 좀 정치하는 변호사보다는 진짜 법리적으로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변호사들을 한번 진짜 고민해보. 저번에 한 분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정치하는 변호사는 좀 멀리하셔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정치하는 그 헌재 재판을 했던 젊은 변호사 둘이서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매우 가까이 하시는데요, 네, 여전히. 그러니까 좀 저는 굉장히 지금 시점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식사를 하시고 그런 자리를 공개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시점이 그분들이 지금 뭐 윤석열 신당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 추진을 하려다가 오히려 그 뭐 공보단 어떤 단체 일방도 만들었고 죄송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게 이제 좌절이 됐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예. 살해 걸려가지고 예. 좀 부적절하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례가 점점 심해지시는 듯한데 어떻게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보름이 넘었고 지금은 현재 양 당이 대선 경선에 한창이고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19일, 20일 A조, B조 나눠서 총 8명이 4명 4인 4인이라서 4인 1조로 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조를 나누는 방식도 특이했어요. 의자 뺏기라는 특이한 방식으로. 네네네. A조, B조가 나눠져서 토론이 한참 됐는데 1차 이 토론회에서도 역시나 윤 전 대통령의 탈당 그리고 탄핵 사과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죠. 어떤 스탠스가 국민의힘 후보의 최종 후보가 될 때 유리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탄핵에 대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부적절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책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로해서 그 다음 스텝인 탄핵을 왜 추진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글쎄요, 지금 저는 중도층의 여론조사라든지 민심을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 내에서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근데 지금 어떤 최근의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추이를 보면 전략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도 야 이거 이래가지고 대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하나의 저는 이 아이디어가 이제 한덕수 차출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좀 비판하는 스탠스로 가는 것이 나중에 본선을 위해서도 나왔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총평부터 여쭤볼게요. 1, 2차 19, 20일 어떤 사람은 제가 재밌는 댓글을 봤는데 뭐였냐면 아마 두산 팬이신가 봐요. 요즘 두산이 좀 성적이 좋지 못하잖아요.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두산. LG가 잘하고 있죠. LG 1등 압도적으로. 어제 대패했어요. LG 팬이세요? 아니. 저는 타이거즈 팬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도 국민의힘 경선 토론이 두산 경기보단 재밌었다고. 어떻게 보셨나요, 정평? 예. 이제 그렇게 평가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 뭐 김순덕 칼럼이나 이런 데를 보면. 와,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희낙낙 거릴 때이냐. 요지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대선이 열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 그 다음에 보수의 언론들도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대선이 왜 열리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니들이 웃음이 나와 이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진지한 반성과 어떤 성찰과 그다음에 정말 석고대죄하는 마음의 태도가 좀 더 중요한데, 너무 이제 그 민주당 경선이 워낙 재미가 없을 거라는 어떤 예상, 그리고 실제 뭐 그렇게 재미는 없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예능적인 요소를 섞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눈길을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눈길을 끌만한 어떤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가볍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좀 평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뭐죠? 그 밸런스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중간중간에 들어간 것들이, 조금 이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중하게 토론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렵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형식은 저는 그래도 고민의 끝에서 조금이라도 눈길을 끌게끔 하려고 만든 건 사실이지만은 조금 이 대선이라는 것이 탄핵으로 인해서 그것도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중한 모습으로 다가섰으면 어땠을까. 너무 무겁지는 않게 하더라도. 근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지만은 뭐 이제 오늘 아마 내일이면 이제 1차 경선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4인의 이제 2차 경선이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이런 비판점을 수용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그렇게 좀 진중한 토론, 그리고 뭐 토론의 조금 질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뭐 질이 조금 낮았다고 보시는군요. 뭐 그렇게 이게 여기서 하실 말씀인가? 특히 이제 뭐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떠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공당의 후보로서 그렇게 어떤 약간 인신공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키높이 구두나 이런 거요.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을 수도 있죠. 뭐 그거야 뭐 개인의 기호니까. 근데 그게 뭐 국민을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고, 뭐 신은지 안 신은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그렇게 그냥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뭐 정말 뭐 흠집잡기 식의 그러한 지적이 그렇게 막 유쾌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토론을 저는 만약 5자로 줄인다면 회피형 토론. 예. 탄핵 찬반에 대한 치열한 논의에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결국은 지지자들끼리 분열할 수밖에 없고, 나를 지지하는 당원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엔 분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건 좀 가볍게 가서 회피형 토론으로 가자. 전략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뭐 해요. 그런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이제 앞으로 1차 컷이 되고 나면 4인 경선이 이제 이어질 텐데, 그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열하게 가긴 갈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4인 중에서 뭐 안철수 후보가 들어갈 것이냐,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것이냐, 지금 이게 가장 지금 포인트잖아요. 세 분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이고, 김문수, 홍준표, 한동. 네, 뭐 그분은 뭐 대부분 다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여기 되면 그러니까 100%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어차피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무당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들어온다면 탄핵에 대한 찬반 토론이 조금 더 심화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만 올라가는 게 제일 낫죠. 오히려 탄핵을 찬성했던 유일한 탄핵 찬성파. 네, 찬성파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부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제일 유리해질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4인 경선 중에서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결승 2인에서도 이것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잘하면. 제가 봤을 때 50% 이상 득표를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거기서 네. 50% 이상 득표 후보가 없었을 때 양자 결승으로 가는 것이니까 지금 룰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양자 결승 없이 4인 경선에서 저는 50% 넘어서 아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정광훈 목사가 저 사람들을 다 떨어뜨리겠다, 다 자격 없다, 대통령을 못 지킨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전한길 강사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전한길 강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얼마 전에 선관위 앞에서 사전투표 규칙을 개정해달라라고 하면서 1인 시위까지 했어요. 그래서 네. 구체적인 안까지 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 24시간 CCTV 설치하자, 수개표 하자라는 등의 안을 내놓았는데, 이런, 사전투표 규칙을 개정하다는 요구가 좀 현실성이 있어 보이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알겠어요. 선거의 공정, 그 다음에 뭐 중립성, 투명성을 위한 제고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가장 최근에 보니까 이영돈 PD? 과거에 그분하고 지금 같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더니 요구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전투표 관리관에 그 개인 도장 날인을 해달라. 그것이 있어야지만 어떤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이런 주장을 통해서 어떤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지키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자라는 취지까지는 제가 동의를 해요. 거의 취지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근데 이게 자칫하면, 소위 우리가 보수 진영에 있는 부정선거를 믿으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뭔가 계속 기름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도 선관위에서, 오히려 이런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변호사들을 불러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걸 공개를 하고 이걸 다시 시연을 해줬거든요. 근데 물론 그분들도 거기서도 못 믿으시긴 하더라고요. 이거에 무슨 뭐 해킹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근데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듯이 해킹 자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해킹을 하려면 최소한 인터넷에서는 이게 물려 있어야 되는, 이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랜카드 자체가 없다. 통신을 할 수 있는 그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부정선거, 오히려 투개표를 철저하게 하자. 우리가 가끔 보면 뭐 재검표를 했는데 약간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철저하게 하자라는 어떤 취지로 하는 것은 제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을 계속 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진영에 좋을까? 그게 득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보수 지지자분들은 그래서 6월 3일에 이제 선거가 있을 줄 몰랐으니까 6월 3일에 해외여행 일정을 잡으셨던 분들도 부랴부랴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사전투표를 할 수는 없다. 사전투표 약간 거부 운동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그거와 별개로 법조인으로서의 해석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의 사전투표 제도가 위헌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제도 자체가. 공감하는 부분이 사전투표는 본투표 기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를 한 다음에 본투표 그 사이에 발생할 변수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민심의 왜곡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투표율을 높여야 되겠다고 한다면 투표 일수를 늘리면 돼요. 그렇죠. 본투표의 일수를 선거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본투표를 3일 하면 되죠. 지금 사전투표를 이틀간 하고 본투표를 하루를 하는 거잖아요. 본투표를 3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예전에는 저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취지 자체가, 제도 자체가 좋은 거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봐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 전날 바로 단일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민심에 반영이 안 됐어요. 거의 표심에는 저는 반영이 사전투표에는 거의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너무 제일 중요한, 맞아요. 예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님 생각하고 동일한 게 이 본투표 기간 안에 사전투표일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건 표심의 왜곡을 불러올 수가 있다. 라는 부분에서 투표율을 무작정 높이게 하겠다라고
오히려 이런 사전투표 날을 먼저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본투표를 3일을 하되 그럼 사전투표 같이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신분증만 이거 확인해 진위 여부만 확인해가지고 어디서든 투표를 하게끔 만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저도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글쎄요 이건 저는 표심을 100% 반영한다라고 솔직히 저도 동의를 못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겠지만 원래 예외는 원칙을 앞설 수 없잖아요. 네네. 원래 원칙은 본투표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전투표일이 본투표일보다 일수도 하루나 더 많고 네. 게다가 관할도 뭐 상관없이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고 훨씬 더 너그러운 조건 안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는지 일단은 그렇죠. 그 법원 측에서 위반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뭐 민심의 왜곡과도 연결되는데 피선거권자 입장으로서 어쨌든 열흘 대통령은 20일이죠. 투표 기간이 보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운동 기간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다음에 네. 표심도 그럼요. 정확하게 정확되는 네. 건데 사실상 반떡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운동 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기한이.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 등이 이게 약간 사전투표에서 어찌 보면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선거운동을 하는 피선거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20일간 충분히 검증 받아야죠. 네, 저는 그런 부분,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차라리 해서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늘리면 된다.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안 그래도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제 그러면 불필요성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갖고 오면은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에 따를 뿐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사전투표자 폐지 등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계속 불러일으키려면 국회에서 합의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없애면 된다. 민주당에서 안 하겠죠.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상당히 좀 득표력이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사전투표에서 조금 더 높게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민주당 쪽이고 국민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를 않으시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젊은층은 공휴일이 소중해. 공휴일에 놀러 가요. 아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본투표는 공휴일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정말 투표일을 3일로 늘려서 하루는 공식 우리가 임시 공휴일로 하더라도 이틀은 우리가 아침 뭐 예를 들어서 6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로 하면 돼요. 보궐선거 똑같이 준해가지고 그냥 평일 뭐 근무 다 하고 아니면 9시까지 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제를 해서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저번 대선에 드러났다시피 이거 보관의 문제 여기 상당히 뭐 소쿠리 투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본투표를 해가지고 아예 그 기간을 딱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본투표를 하루에 한 장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노태하 선관위원장 말대로 지금 이제 이걸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 유불리가 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진영에 따라서. 그렇다면 한다면 이걸 유리한 쪽이 지금 민주당 쪽이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동의를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될까. 이건 좀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보여요. 맞습니다. 만약 이번에 사전코 투표율이 낮으면은 이제 좀 공론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제 이르면 금주에 이번 주에 주심 대법관 배당하고 본격적 심리에 돌입할 예정인데 이 후보는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상관은 없어요. 아, 예, 상관은 왜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고 이유서는 검찰에서 제출을 하고 본인은 안 내도 상관은 없죠. 본인은 지금 무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서를 대법원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판결문보다 더한 대편서를 더 잘 쓸 자신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훌륭한 변론여 지사가 어딨습니까? 그렇죠. 아니 오히려 저번에도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것보다 더 나갔어요 판결이.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을 아마 예상 못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나가서 오히려 더 선회를 해줬으니까 이건 의견 표시에 불과해. 정말 야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지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잘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견서를 굳이 이게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5월 12일 전에는 가능하다고 한다면 결론을 내주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그러니까 어려운 판결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이제까지 없었던 내용도 아니고 수많은 공선법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건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대법원에서 그 후보자 등록 전에
결론을 내줘야죠. 아니 무죄면 그러니까 뭐 항소 기각이면 항소 기각, 아니면 파기 환송을 할 거면 파기 환송, 파기 재판은 안 되니까 파기 환송을 할 거면 파기 환송. 그래서 어떤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죠. 근데 지금 법원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공직선거법도 문제지만요. 다른 재판도 문제예요. 다른 재판은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이건 대법원이 알아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아예 해버렸잖아요. 우린 이거 못합니다라고 해버렸잖아요. 네. 지금 해석이 없지만 그럼 대법원에서 앞서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요. 당연히 해줘야죠. 저도 그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밝혀줘야죠. 이거 재판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왜냐면 할 것이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를 할 거예요. 본인이 아니면 뭐 그렇기 때문에 아유 헌재가 있구나. 헌재가.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그 두 명의 재판관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이제 어차피 지명 절차, 임명 절차가 진행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텐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두 명을 지명을 할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왜냐면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돼 버리고 선고를 못 하게끔 하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7명인데요. 할 수 있는데. 심리는 가능하죠. 네. 근데 선고는 아마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7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6인 이상의 어떤 인용 결정이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은 이제 또 진보 성향에 있는 분들이 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인용이 아니라 그냥 기각 결정을 해버리면 기각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는 분명히 의견을 밝혀줘야 돼. 입장을. 하겠다 말겠다.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냥 계속 안 잡고 이렇게 그냥 버티겠다?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버틸 거예요? 이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11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정의를 저버리는 방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후보 등록하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해줘야 됩니다. 네, 당연히 해줘야죠. 대통령이 된다면 서프라이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비굴해지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됐는데 계속 그냥 뭐 재판 차일피일 그냥 안 하고 뭐 그렇게 그냥 계속 길 안 잡고 그러면 그걸 계속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원에 대해서 왜 안 잡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사전에. 저는 선거 전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을 대법원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봅니다. 이 헌법 68조 2항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우리 84조에 대해서 헌법 84조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우리 설 변호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사실 뭐 공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도 웬만하면은 선고를 설 변호사님이 하신 거 맞나요? 어떤? 이 84조에 대한 입장이 어떤 입장이시죠? 저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기소지. 소추라는 것은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재판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세요? 네, 저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반론은 그래도 국민이 뽑았는데 그렇게까지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 그러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서 대통령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 우리가 다 용서를 해줘야 되나요? 재판도 안 하고? 네.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허영 교수님의 지적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헌법 68조 2항에 이걸 예견을 하고 있어요. 허영 교수님 말씀하신 거군요. 네네네. 대통령이 거리될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우리가 보궐선거의 사유에 판결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판결이란 것은 내란 외환죄에 대한 판결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런 주장도 가능은 하죠. 네. 예. 근데 여기 판결 앞에 내란 외환죄라고 써져 있어요.
그냥 판결로 되어 있다. 그냥 판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재판을 받더라도 이 재판이 확정이 돼가지고 공무원의 직을 상실할 만한 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직을 상실하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이라 해서 내가 모든 범죄에서 나는 대통령이 있을 동안은 벗어날 수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허영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판결이란 것이 우리가 내란 외환죄로 한정해서 한다고 어디에 해석이 적혀 있어요? 저는 그런 해석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그걸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이 판결이라는 것은 내란 외환죄에 대한 판결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 앞에 보고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란 외환죄라고 써져 있지도 않고 가로쳐져 있지도 않아요. 68조형이 그리고 앞서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추를 저 헌법제 다시 봤는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궁금해서 예전에 제가 공부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헌법책을 펴서 다시 봤지만은 여기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헌법 만들던 분들이. 그러니까 입법자들이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걸 지금에 와서 그런 후보가 올라왔으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어떤 범죄와 관련한 것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뒤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무슨 정치적 수사다. 아니 정치적 수사라고 할지라도 과한 부분에 있어요. 저도 어떤 검찰의 수사가 조금 과했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을 아예 배제하다 다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과한 부분은 있지만 과한 부분을 빼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관련자들은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측근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소고 그러면 무죄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시간을 엄청 끌면서 그냥 어떻게든 자기가 대선 후보 될 때까지 이 재판들을 끝내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무슨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저는 하는 변명이 말이 안 된다고. 정치적 수사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근데 왜 정치적 수사인데, 그럼 정치적 수사면 다 무죄해야 되나? 아니, 본인이 죄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밝히면 될 일인데, 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생각합니다. 매서운 비판이었습니다. 워낙 설 변호사님이 법률 지식도 있지만 정무 감각도 있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좀 정치 뉴스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랑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물어보더라고요. 노 코멘트라고 답변하시네요. not yet이라고 하더라고요. not yet? 정확한 워딩이 not yet이었어요?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까지의 팩트는 안 나간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팩트지 않을까? 안 나간다고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아마 팩트인 것 같고. 부정의 부정은 보통 긍정이라는. 근데 아마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소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세훈 쪽에서 조금 일을 준비를 했던 분들, 그분들이 약간 한덕수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쪽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아마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모종의 움직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아마 이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를.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도 아마 그 움직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추대 형식이겠죠. 경선은 못 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선은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라든지 아니면 저는 양강을 한동훈 홍준표 후보를 저는 뽑는데 근데 두 분 다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단일화를 나서실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다른 뉴스에서 라디오 시사 프로에 김종인 위원장이 나오셔서
한총리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은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보수를 위해서 그냥 헌신하실 분입니다. 이러고 혼자 불러줬어요. 저도 그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나오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오세훈 시장도 다들 출마를 앞두고 그런데 갑자기 그냥 그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옆에서 군불이 짚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군불을 정말 그 횃불로 만들 것인가는 뭐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저희 주변에서 이렇게 조금 진짜 민심 정치를 해봐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으세요. 안정감. 네, 생각보다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론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안정적으로 요 3년은 유지해 줄 것이다. 그렇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나온다 손 치더라도 뭐 5년을 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이고, 뭐 저는 어떤 지도자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아마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법물이 약간은 터졌거든요. 그러면 개헌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있을 것이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마 되게 되면, 개헌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록 5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한덕수 권한대행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시든 간에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바로 여론조사 지표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설주원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6.3 대선을 앞두고요. 양당의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두고서는 지금은 주요 공약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용산을 계속 써야 된다. 청와대 돌아가겠다. 아니다. 세종시가 낫다. 그러면서 집무실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집무실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정치대학 2교시 말로 듣는 칼럼 노정태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사실 제 별명을 새로 지었는데 노스트라다무스예요. 아우 예지력이 대단하세요. 확실히 아무래도 젊고 SNS를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이 읽혀지나 봐요.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원칙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계속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민주당은 절대 용산은 뭐 거부감이 너무 크죠. 인데 이 용산 대통령실 사실 옮기고 뭐 하는데 500억이 넘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500억 들였는데 뭔 소리야? 용산 계속 써야지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산 대통령실 부지 안에 대통령 관저를 신축을 하고 예, 그게 자꾸 출퇴근하는 그게 좀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동선을 막고 관저도 그 안에 짓고 계속 국민들의 이 교통을 막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고 안보상의 위기가 있을 때 빠짐없이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남동에 자고 있는 대통령이 갑자기 급변 사태가 생겨가지고 용산을 오려고 그러는데 뭐 중간에 길이 막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당연히 관저랑 집무실이 같이 붙어 있었던 거고 백악관도 그렇고 프랑스 엘리제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문제는 대통령이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등이 첫째 쉽게 파악이 되고 둘째 막으려면 막을 수 있다. 이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용산을 전 계속 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용산을 쓸 거면 더 잘 구성을 해서 더 잘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그게 아니라면은 청와대 부지를 재활용해서 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요, 차기 대통령 집무실로 청와대를 뽑은 응답이 47.3%, 그 다음에 세종시가 23.7%, 용산이 20.8%인데, 문제는 청와대 제일 단점으로 사람들 꼽는 게 이제 안보 하잖아요. 이제 다
다 공개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안보 문제가 취약하다. 이게 단점이잖아요. 근데 안보 문제는 그 지형과 뭐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본 것도 좀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핵심적으로 건물 내부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건물을 다시 지으면 됩니다. 청와대 자체는 이게 우리가 너무 막 오랫동안 봐온 것 같지만 노태우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노태우 때 한 3, 4년 걸려가지고 뚝딱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의 역사성이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가 청와대 하면 떠올리는 그 본관 그 정도는 남긴 다음에 그거랑 이제 비서직무 공간, 비서들이 일하는 공간과 대통령이 사는 관저와 이런 것 등등 어떻게 잘 가깝게 붙여서 짓는 거죠. 청와대의 기본적인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봉건적,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식 사고방식에 입각한 건물 단지라는 거거든요. 너무 이게 뚝 떨어져 있죠. 뚝 떨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청와대 본관이 말하자면 사랑채고 저기 그 관저가 이제 그 내실 같은 거고 저기 앞에 이제 그 딱 길에 면에 있게 붙여놓은 비서동이 말하자면 행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일하는 직원들, 비서들도 국가의 기밀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아랫사람 취급할 게 아니라 같은 팀으로서 붙어야죠. 그러니까 백악관이랑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백악관 웨스트윙이 이제 그 근무하는 곳이고 이제 이스트윙이 이제 대통령 사는 데인데 그냥 그 중간에 본관을 중심으로 해놓고 그냥 붙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거기서 비서들하고 계속 상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집권 초기에 용산 이전에 전 찬성했던 입장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도어 스태핑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이제 계속 문제됐던 게 뭐였어요? 문고리 권력이 바로 거기 그 행랑채에서 있는 문고리 권력이 저기 안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대통령과의 관저까지. 관저까지의 그 거리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들과 밀착할수록 좋다라는 게 저의 지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설령 물리적으로 밀착을 해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버렸죠. 오히려 국방부와 너무 가까워서 개혁했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근데 국방부 자체와의 물리적 거리 때문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대통령의 비선 정치가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세종시 이전은 저는 좀 많이 비관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비관적이라면 저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시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국방 문제인데 세종시라는 도시 자체가 좀 설계를 잘못했어요. 많이 잘못해가지고. 왜 어떤 부분이? 기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유사시에 기차가 못 들어가는 도시를 어떻게 수비를 합니까? 기차를 통해서. 세종시 가는 사람들이 오송에서 내려서 그렇죠. 가죠? 예. 설계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전쟁 물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 방어가 가능하죠. 그리고 세종시에 헬리패드가 없어요.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없어요. 게다가 방공호도 없어요. 그러면 세종시에 대통령이 있다가 거기에 뭐가 날라와가지고 공격을 당한다. 그럼 대통령은 뭐 어떡합니까? 아니 방공호 죄송한데 저 너무 무지해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방공호를 만들려면은 지반과 지리적 여건이 일단 갖춰져야 되고 그걸 처음에 만들 때 그러니까 방공호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만들면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정말 진지하게 완벽한 그러니까 행정 수도가 아니라 진짜 수도 이전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생각은 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되고요. 그냥 되는 대로 뚝딱 만든 거예요. 되는 대로 뚝딱 어디 이제 그 도시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행정 수도 내지는 수도로서 생각하지 않고 만든 무슨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일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 만든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오피스 건물 몇 개를 넣은 다음에 그걸 행정 수도라고 하고 있는 건데 도시의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걸 다 알고 있을 텐데 대선 주요 후보들도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세종표 낀 거예요? 표가 낀 것도 있고 뭐 이거는 제가 막 등본까지 떼어본 건 아니지만
세종시에 땅 많이 가시신 분들이 또 계시고, 예, 어떤 분 뭐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상황이 한 분 계시네요. 네. 예. 높으신 분이 한 분이 예. 계시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좀 말이 안 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을 쉽게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거면 대통령이 지금 당장 거기 가서 있다가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아니, 참,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북한을 등지고 있고, 지금 중국의 위협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점점 전 세계가 전쟁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의 거취를 그렇게 정하냐고. 이래서 정치는 군대 다녀오셨죠? 예. 정치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어야 되나 봐요. 예, 맞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대한 복합적 사고를 하려면 예. 그럼 잠깐 10개월로 줄인대요, 이재명 대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요? 예. 왜요? 아니, 왜냐하면은, 예.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삶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단위가, 우리가 1년을 2학기, 학기 2개로 쪼갠다거나, 아니면은, 나이를 셀 때도 연 단위로 쪼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쨌건 우리가 태양 둘레를 도는 지구라는 행성 위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게 주기적으로 같은 날씨와 같은 기후를 반복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거죠. 그렇죠. 공전주기. 줄일 거면 6개월, 12개월 뭐 이런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이거는 군이 정상 기능하지 않게 하려고 작정한 단위 아닌가요? 작정한 단위다. 예. 막말로 확 끊을 거면 6개월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사람들이 자기 삶을 맞춰가지고 기획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년, 분기, 1년 이런 단위로 굴러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진짜 왜 10개월이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18개월이면 만약 줄인다면 뭐 12개월 뭐 그렇죠. 이러든죠.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구성이 어려워지는 숫자를 일부러 고른 거 아니야? 싶은 느낌이 들죠. 군 병력 약화를 노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군병력 통솔이 더더욱 어려워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예, 할 거면 12개월 하든가 아예 미친 척하고 6개월만 가자. 야. 그렇게 해가지고 스위스처럼 이제 그 대신에 예비군을 굉장히 자주 길게 빡세게 소환해가지고 계속 예비군으로 훈련을 시키면 군 병력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아예 집중적으로 그냥 군사 훈련만 받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1년에 뭐 보름 한 달씩 계속 예비군 소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쫙 병력이 유지되는 시스템. 뭐 이런 말은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군대를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냥 난 평화주의자니까 군대가 싫어요. 군대를 없애요. 이러면서 그러는 게 낫습니다. 이게 다르군요. 이게 군대 보낸 아들이 있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10개월 만에 돌아온다고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예,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이 군 복무 기간도 줄어들었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니즈긴 국민적인 수요이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아들이 군대에 조금만 갔다 오면 좋겠지만 내 아들이 동시에 안전한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두가 조금씩 더 희생을 해야 안전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 맞네요. 우리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나 조금씩 희생을 해야 예. 될 수밖에 없네요. 예. 이번 주 핫한 이슈인 관세 협상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 재무통상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협의가 현지 시각으로 이번 주 열리죠. 24, 25. 드디어 최상무 본연의 업무로 돌아오셨어요. 최상무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방미길에 오르는데요.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고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까? 근데 사실 미국의 요구를 예상하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 요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딱 터졌을 때 이후로 뉴스의 전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 미국의 힘 그리고 트럼프를 찍어준 유권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여과 없이 반영하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협상을 잘 해서 이게 끝날 거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반영하고 있는 그 미국 민심이라는 게 미국인들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의 미국인들이 그냥
왜 나는 가난해졌지? 왜 쟤는 잘 살지? 이 억울함에 눈이 멀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좋은 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딜을 해서 한국에서는 막 야 신난다 이러고 미국에서는 좀 딜이 그런데 라고 하면은 바로 내일 바로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엎어져요. 맞아요. 예, 또 엎어버릴 수도 예.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태세는 미국에서 어떻게 입장이 변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뭐냐, 그거를 찾고 확인해가지고 딱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그거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따라가서 맞추겠다. 이 발상 자체가 맞아요. 너무 뭐 내일 아침 당장 오늘 저녁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요새 유행어로 얘기하면은 그 주식으로 비유하면은 주식이 이제 좋은 대장주들은 이렇게 쭉 꾸준히 가잖아요. 근데 소위 개잡주들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미국의 정책이 최강 대통령입니다. 아니 근데 그 최강 대통령의 그 이상한 정책 때문에 애플, 뭐 테슬라, 아마존 이런 가장 우량주들이 막 개잡주같이 막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온 세계가 동시에 개잡주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엄청나게 협상을 잘해가지고 어떤 좋은 딜을 픽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좀 허황된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뭐가 먹히는지 뭐가 안 먹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걸 잘 확인해야 된다. 지금 그런 잠깐 뭐 멍멍이 잡주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진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을 보고 있으면 영화 타짜의 곽철용의 명대사가 떠오르죠. 받고 더블로가 그러니까요. 도박판도 아니게 뭐 하는 거야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만의 확실한 뭔가를 그냥 쥐고 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만의 확실한 그것이 뭐예요? 제조업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제일 중시하는 게 지금 제조업이니까요. 근데 솔직히 미국에서 하루아침에 제조업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게 그냥 공장을 지으면 물건이 나온다 이게 아니잖아요.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숙련도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 의지 그리고 업무 집중도 등등이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X세대들과 386세대들이 박정희가 막 맨날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뭐 이렇게 산업 역군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국가가 폭력적이었고 막 이러잖아요. 어려우니까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 전까지는 농경사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 뜨면 일하러 가고 이렇게 뭐 해지면 그러니까 그런 다음 중간에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농번기에는 막 빡세게 일했지만 농한기는 좀 이렇게 슬렁슬렁하고 그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살던 사람들을 공장에서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아니면 55분 일하고 5분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조립하고 납땜하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둥땅둥땅 계속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려면 인간을 개조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집단적인 문화 속에서 그 문화가 있었으니까 한국의 제조업이 돌아갔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풍요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미국인들한테 그거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먹히겠냐고요. 미국인들한테 통하지 않죠. 백신도 안 맞겠다는 사람 이건 개인의 자유의 침해다. 자유의 나라 미국인들한테 그게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장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특수한 하나의 공장과 그 공장을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 그리고 몇 개밖에 안 되는 공장과 그 모든 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집착과 열정의 사나이가 CEO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마치 한국에서 경부고속도를 어떻게 만들어 그랬는데 정주영이 있으니까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회사 하나는 가능해요. 회사 하나는 CEO가 잡고 막 우리는 혁신기업이다 그렇죠. 하면서 혁신기업이다. 우리는 임금이 따버리지만 싫으면 곧장 나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을 해고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그러네요. 오히려 국민이 대통령을 해고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은 국민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국민이 자기 마음대로 들지 않을 때 한국이라는 분단이라는 비상 상황을 전제하고서야 가까스로 이루어냈던 산업화를 이제 다
이제 다 폐기하고 이제 금융화, 서비스화, 첨단 산업화로 넘어간 미국이 어떻게 다시 산업화로 쉽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물론 어떤 여건이 갖춰지면 뭐 가능하겠죠. 뭐 이렇게 갑자기 전 세계의 막 무역이 진짜로 다 끊기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재산업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인구의 한 10분의 1은 굶어 죽은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인들이 이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게 됐을까? 그러면 제조업 하는 나라들이 잘 사는 거니까 우리가 제조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굉장히 좀 순수한,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유치한 그런 억울한 마음을 막 가지고 있는데 좋은 정치는 그게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반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니까 거기서 좀 조율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과 국민적 결망을. 근데 트럼프는 그걸 안 한다고요. 그 분통을 이용만 하고 있죠. 그 예. 분통 터져하는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서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주겠다면서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대통령은 됐지만 문제는 일자리가 생기기 전에 어마어마한 물가 때문에 이분들의 생계가 위협당하고 예.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가 금방 만들어지겠어요? 그 전에 그 비싼 물건값 때문에 어차피 자동 공정화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사분하신 분이 모를 리가 없는데. 미국인들이 원하는 게 어쨌건 이제 우리가 도시가 있으면 도시 안에 이제 슬럼도 많이 생기고 마약 중독자도 많고 막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장사를 편하게 잘 할 수 있고 그러면 창의적인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제조업이 필요해? 그럼 제조업을 갖다 줄게. 관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했다는 게 이번 관세 전쟁의 시작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예. 시작부터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국내 정치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번에 사전투표 이번에도 사전투표일이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전투표에 대해서 워낙에 이 보수 쪽에서 좀 비토 여론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중앙선관위가요 사전투표 기간 내에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 수 조작 안 하겠다, 매시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좀 의혹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안 되죠. 안 된다. 예. 왜요? 네. 어차피 의심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든 의심할 수 있거든요. 아니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들 설득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동아일보에 며칠 전에 인터뷰한 것이 며칠 전도 아니네 오늘 어제였네요. 인터뷰한 것이 단독으로 실렸는데 여기서도 인정한 게 뭐냐면 외부 인력이 30만 명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해요. 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라는 건 어느 정도 조금 본인들도 일조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의 메시지 전략이 몹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런 식으로 어설프게 인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인!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어설픈 해명이나 어설픈 뭐 이런 거 해봤자 계속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이상한 사고방식만 계속 강화될 뿐이고 아예 확고하게 처음부터 확고하게 뭔 소리냐, 우리는 참관인들이 보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투개표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이 확실한 입장을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말 한 글자도 안 바꾸고 그냥 쭉 고수했어야 됩니다. 저렇게 막, 좀 부실했던 것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막 이러면은 더 신난다고요. 그럼 그렇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막 이러면서 더 달려들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슈퍼챗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더 하고 이러는데, 지금도 온갖 종류의 음모론, 뭐 달창육 음모론, 무슨 음모론, 뭐 버뮤다 삼각지대가 어쩌고 막 이런 것들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의심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의심병자들을 소외시키는 전략밖에 가능한 전략은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선관위가 처음부터 훨씬 더 확고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도 부실한 사전선거 제도의 희생양이 아닐까 싶어요. 사전선거 제도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2014년도에 급조됐어요. 그건 그렇죠. 그냥 투표권자의 편의만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외가 원칙보다 앞서고 있잖아요. 이틀이나 하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요. 예. 이러다 보면 당연히 부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실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비직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전선거 자체는 부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선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직관과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쫙 모여가지고 의사를 한 번에 확인하고 그거를 한 번에, 그러니까 의사 결정과 확인이 집단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의 선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발상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됐고 그 전에 이제 이 비례대표제에 들어가고 막 하면서부터 막 산식이 생기고 날짜에 갭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거날 보니까 저 사람 안 되겠네 해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뭐가 되고 하는 그런 간단한 정말 이 버튼을 눌렀으니까 이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를 모두가 아주 쉽게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괴리가 생긴 거기서부터 의혹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전투표제 때문에 결과가 바뀐 지역구가 제 생각에는 수원정인가요? 거기 이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나오고 그 이화여대 막말했던 지금 당선돼 있는 그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한 다음에 이제 그 논란이 터지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투표일에 놀러 가야 되니까. 양문석. 아니 그러면 양문석의 막말을 용납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니까 찍었던 그 사람들의 표는 왜곡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제가 선거 기간 자체를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자체를 줄여버리고 그 중간에 껴있는 기간을 굉장히 애매하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피선거자들은 선거운동의 기간 동안 충분히 선거운동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침해받는 형. 그러니까 이게 사전투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표 선거구에서 직접 자기가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의 연장선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거 기간을 앞당겨버리는 효과가 있다. 이런 비판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운영의 그 충실과 부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니까 저는 조금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에서 여러 번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옛날부터요. 예. 지금의 선거대표는 쟤는 오히려 선거운동을 기간을 줄이고 민심의 왜곡을 갖고 오고 원칙보다 예외가 앞서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 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투표자들이 너무 편해하니까 이거를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본투표를 없애고 사전투표 방식을 그냥 본투표로 바꿔버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틀 3일을 그쵸? 그런 다음에 그냥 그 이틀 3일 마지막 날에 그냥 다 개봉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문제 삼는 게 자기가 지역구에선 이긴 것 같은데 사전투표함 까보니까 졌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논란을 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막으려면 결국에는 이 투표 날짜 자체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 안 되고 최대한 모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산되어 있지 말고 모여 있어야 되고 어쨌건 우리가 이제 지역을 기반한 투표를 하고 있으니까 투표라는 게 그러면은 이 투표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저는 사전투표를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납득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 중에는 음모론 장사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음모론 장사에 혹하는 분들은 정말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또한 우리의 국민이고 소중한 국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좋지만 투표가 딱 끝난 그 시점에 내가 찍은 그 사람이 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면 그건 좋은 선거제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투명하지 못하네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 최대한 단순해야 된다. 투표제는 이런 입장이죠. 맞네요. 최대한 단순해야 예.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틀 동안 토론회가 A조, B조 나눠져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능식 예능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홍보자, 어떻게 홍보자. 정말. 예. 지금 예능할 땐가? 이런 말을 좀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선거 왜 치러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보궐선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예능을 하고 있냐고요? 어떤 부분이 예능으로 느껴졌어요? 아니, 뭐, 보정속옷, 뭐 이런, 키높이 구두. 저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예. 솔직히, 딕션도 잘 치셨고, 막, 재밌게 쳤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재능으로, 본인의, 그러니까 홍 후보님이, 네. 어렸을 때 꿈이었던 연예계의 길을 계속 가셨더라면, 예능인의 길을 계속 가셨더라면, 저는 이경규를 능가하는 코미디의 제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묘하게 닮으셨어요. 아, 그래요. 인상도 말투나. 닮았고, 말투도 닮았고, 그 방식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자기가 조금 더 남들보다 좀 스마트하고, 남들보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버럭하고.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분위기 파악 잘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딱 끌고 갈 줄 아는 그 역량이 있는 분인데, 사법고시 출신의 그런 MC형 코미디언, 진짜 대통령 부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한류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세상이니까, 사실, 지금 뭐 전 대표님, 홍준표가 설령 정치를 안 했어도 대한민국이 선진국 오는 데는 큰 차이는 없었을 거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게 홍준표는 개그맨이었을 때 어쩌면 더 대통령을 그러니까 유재석이 대통령 부러운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훨씬 행복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훨씬 영향력도 막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었을 뿐인데, 정치를 해가지고, 솔직히 대통령 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예능 대통령, 연예 대통령으로 한 20년 장기 집권하실 수 있었던 분이. 근데 다행히 뉴스는 다 선점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대통령을 하는 거는 대통령 자리에 올라야 되는 건데,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그 5년을 위해서 지금 사는 건데, 5년을 바라보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뭐 경선 통과해가지고 뭐 해도 본선에서 지금 이재명을 이기기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고, 이런 식의 이 불확실한 걸 할 게 아니라, 뭐 그것도 탄탄대로는 아니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쪽이 더 승산이 있었다. 예능 대통령이야말로 그에게 승산이 있었던 길이었는데, 대한민국 연예계가 정말 큰 인재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능까지는 아니더라도 홍 대표님은 진짜 만약에 잠깐 야인생, 이제 시장을 그만두셨으니까, 잠깐 그리고 총선도 한참 뒤니까, 야인 생활 하시는 동안 뭐 어디 토론이나 시사 프로그램 MC를 맡으셔도 출중하게 잘하실 것 같긴 해요. 사실 왜? 지금 제가 약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번 대선 좀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이미지 관리 잘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보수의 김어준을 하시면 돼요. 보수의 김어준. 오히려 김어준 뭐 본인이 선거 나온 적도 없고, 김어준 본인이 직접 밀어줬던 뭐 주진우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작살났잖아요. 김용민 작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치에선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인간이에요. 근데 다르잖아요. 대선 후보까지 2번을 해봤던 이 도지사에다가 뭐 시장에다가 막 안 해본 거 없는 이런 분이 직접 좀 이제 정치 유튜버로서 활동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그게 대통령 부럽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길이 될 텐데, 그러긴 싫겠죠. 예측 한번 해볼까요? 2강 결선 누가 가실 것 같아요? 일단은 한동훈, 김문수 내지는 한동훈 한동훈 대표는 디폴트 값이네요. 왜냐하면 네. 거기 이제 포지션이 확실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의 싸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한동훈 대 누군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뭐 김문수가 되거나 홍준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예. 그러면 4강은 누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명이 나경원 전 지금 대표. 나경원 안철수 싸움이잖아요. 예, 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재미로 따지면 안철수가 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나경원 쪽도 지금 막 그 드럼통 사진 같은 거까지 그렇게 약간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어쨌건 해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자꾸 좋은 시점에 뭔가 큰 삑사리를 계속 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은 조금 더 안철수 쪽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정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당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득표율로 뭐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경선이 진행 중이고요.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석열의 늪에서 나올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된 1등 지분권자. 1등 감사합니다. 지분권자. 아닙니다. 아이고 10만 뭐 네, 다른 정치 유튜버 분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특별한 색깔을 띠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요. 유튜버 이거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는 색깔이 정말, 제가 머리가. 이런 색이잖아요. 이런 그럼요. 색. 머리가 많이 새가지고 이제 흰색이 됐죠. 우리는 늘 이렇게 하얀 색깔. 정말 때묻지 않은. 많이 네 때가 알겠습니다. 정말, 네. 해서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양당의 예. 경선 상황 짚어볼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부터 얘기할까요? 네. 경선 얘기부터 할까요? 속보부터요, 속보. 속보부터. 네. 오늘 지금 속보 떴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을인가요? 해서 이틀간 25, 26일, 15, 16일, 16, 17, 18일간 대선 주자 적합도를 조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50%를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지금까지 처음이죠. 50점이에요. 예. 지금은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세론이죠. 이재명 대세론이죠. 그런데 예. 지금 아직도 40일 이상이 남아있어요. 40일이 남. 저는 대선 후보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대세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끝났네 그러면서 끝났네. 투표소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긴장할 때 투표소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세론이 생기면 투표소에 안 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니까요. 건 아니지만 뭐 바쁘고 이러면 아이 몰라 이러고 안 그렇죠.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다들 이 조사 결과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한 10% 정도로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안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근거가 있는 게 40대 투표율이 지난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대선입니다. 그때 5%가 줄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40대 투표율이 5%가 더 늘어났다면 직전 대선처럼 문재인 때 대선처럼 그러면 이재명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3년 전에. 그 논리 들어오면 지금 보수가 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대선 정해졌어. 아니 그러니까 보수도 안 갈 가능성이 있지만 예. 이재명 후보도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대세론이에요. 근데 대세론이 나오는 이유는 그렇죠. 지금 막 이 국민의힘은 아수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 뭐 한덕수, 김문수 다 지금 제각각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로지 한 사람이잖아. 유일, 독주, 일극.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선 연설을 보면은 본선이야 이미. 본선이에요. 심지어는 이미 대통령으로서 정견 발표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그처럼 들릴 수도 있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하겠습니다라든지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왜? 9회 말 투아웃이에요. 아웃 하나만 남겨두고 지금 이미 한 5점 차로 이기고 있어요. 그럼 다 끝났다고 생각해. 그런데 몰라. 이게 역전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배 소장님 의견에 따르면 50% 첫 돌파 이런 것도 이렇게 반갑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위기라고 해줘 좀 싶겠어요. 오히려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 이게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굉장히 반갑겠죠. 그럼 별 이변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이명크도 그렇잖아. 아니 학력고사 날이 50일 남겨놓고 내가 전교 1등, 전국 1등이다. 이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오히려 점점 올라간다. 올라가는 추세가 마음 편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게 정점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더 다음 조사가 더 올라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우리 방송을 하잖아요. 네. 다음 주에 더군다나 특집이죠, 그죠? 특집이야. 왜? 4명은 이제 가려지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네요. 네. 이민선, 배종찬, 이투데이 정치 아카데미 특집 안 해요. 제목까지 그런데- 정해주셨군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 조사는 첫 돌파를 했는데 첫 돌파를 하면 그 다음은 어떤 기대가 할 거예요? 사람들이 55%, 60%. 그러니까 2002년 대선 때 그랬단 말이에요. 2002년 대선 때 이해창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정몽준, 노무현, 지리멸렬. 두 사람 막 단일화 이야기 하잖아요. 단일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불리하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점점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죠. 뒤집기.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불을 지피게 되는 게 지금 뭐 경북 경선이죠. 90%가 나왔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경선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비판도 받고 좀 조심도 하고 해야지 이제 결선에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는데 뭐 이렇게 거의 추대 분위기의 경선이면은야 이재명 대표 쪽에서 나중에 불이탈을 맞게 될 경우 어떻게 방어하려고 하지 하는 걱정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방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의 이유나 근거가 다 있으면 되는데 네. 지금은 너무나 일방적이잖아요. 너무나 그냥 동무대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 실제로 유권자들은 아무런 불안감이 없느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이 존재하는데 완전히 그냥 독주거든. 이게 그 당시에 이해창 때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건 아니지 싶은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단일화가 딱 되고 나니까 단일화가 되고 난 이후에 달라져요. 2002년도.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죽했으면 그때 바람이 막 일어나요. 대지저부터. 그때가 노사모 운동이 그때 일어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당시 이회창 대표의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가 이회창 대표를 진심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어차피 저 사람이 된대라는 마음 때문에 지지율이 높았던 게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 열망은 뭔가 갈급한 이 목마름이 마음속에 어딘가 있었는데 그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채워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네. 보수 쪽은 자sel감이 팽배해 있죠.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노무현이 3등, 여론조사 3등 나왔다니까 1등 이해창, 2등 정몽준, 3등이 노무현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기대하기 힘들죠. 좌절감이 더 생기던데요. 더 생겨요. 이틀 그 토론회 봤더니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5월달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요. 3일에 후보 결정되고. 아직 몰라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도 막판에 뭔가가 정말 절박한 마음이 생기면은 뭉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뭉쳤을 때 보수의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걸 견인할 수 있는 게 내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는 없어. 내부에는 싸움판밖에 안 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결국 우리의 모든 신경이 외부로 갈 때가 있잖아요. 자, 이만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월 달에 우리가 지지고 복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5월 달에 들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난리법석을 듣겠죠. 북한군은 지금 러시아에 파병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무역 상호 관세 트럼프 가만히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경제 무너진다. 또 안보관계 무너진다. 핵을 가진 북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상황에서 보수가 한 목소리 여러 목소리를 낼 수가 왜? 그런 위기감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지금 뭐 탄핵이고 내란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더 큰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지구에서 온 나라들이 싸우고 있지만 멀리 지금 혜성이 운석에 떨어져서 지구가 앞으로 석 달 뒤에는 박살이 난다. 그러면 지지고 먹고 싸울 수 있겠어요? 부부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 3개월 뒤면 지구가 없어지는데 의미가 있어요? 아, 지금 우리나라 그 정도로 위기예요. 저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세로는 맞아요. 이걸 부인할 수 없죠. 제가 무슨 뭐 시비 트집 잡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정점이라는 건요. 이게 행사날 근처에 왔을 때 정점이 돼야 돼. 리즈가 와야 돼. 근데 지금은 아직 40일 이상이 남아있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50%를 돌파한 이 리얼미터의 뉴스가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굉장히 이재명 후보는 그 조사 예의가 없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오히려 지금 긴장감을 더 조성하면서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다 끝났네 하는 것 자체가 무방비 상태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슈가 터진다고 생각해보죠. 이해창이 그렇잖아요. 단일화가 되고 그게 아들 뉴스가 터지고. 그까이 게 뭐야 이랬는데 확 터졌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단일화 이후에 대선까지 한 달이었어요. 역전될 거라고 예상 못했죠. 사실상 내가 다 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 한덕수 경제 미국 트럼프로 연결되는 게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성함이 나왔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덕수.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랑 인터뷰를 했는데 영국이죠. 아름다운 아름다운 영어로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뭐랄까요?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나올 거냐? 저는 한덕수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덕수가 안 나오는데 한덕수가 나는데 안 나오는데 지금까지 뜸들이고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화날 때가 뭐냐면 그냥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도 안 나. 근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열받아서 집어던집니다. 아이씨 뭐야.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NCND잖아요. 부정도 안 하고 구정도 안 하고 NCND, No Deny잖아요. 그럼 뭐냐? 이거 나오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남자가 이렇게까지 본인이 온갖 분위기 잡고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요. 진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니까 할게요. 쪼다대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이건 아니야. 이 길은 가지 마. 이 길은 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재밌는데요. 그럼 김종인 대표 이 길은 가면 안 돼요. 김종인 전 대표는 결국은 안 나올 거라고 오늘 말씀하시던데 그분은 잘 알지만 아니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계속 틀려요. 계속 틀리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아니 남녀가 헤어질 때 남녀가 서로 몰라서 헤어져요? 헤어질 때 몰라서 헤어지냐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항상 헤어질 때 이렇게 야 너보다 너를 잘 아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헤어져요. 많이 들으셨군요. 한번 오시면 다들 사례가고 네. 근데 절대 누구 잘 안다고 자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데이터로 분석을 맞네. 하고 이럴 때는요. 우리가 행동 심리학이나 정치 심리학을 보면은 모르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제일 건방진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말이야. 큰일 날 이야기예요. 이 배종찬 소장 배추도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저는 어느 분석이든 백지로 다 지워버립니다. 백지에서 출발합니다. 백지에서 출발해 선입견을 가지는 순간 그 분석은요. 개떡 분석이에요. 너무 있는 게 왜냐면 네. 백지에서 시작하면 현재의 모습만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과거에는 한청류의 눈앞에 왕좌가 보이지 않을 때였고 지금은 왕좌가 보이고 있는 현재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한덕수를 끌어당기는 힘은 단이 아니에요. 터예요. 럼프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너 대선 나갈 거니 안 나갈 거니의 핵심은 뭐냐면 야, 네 나라 경제 박살나는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거예요. 이거에 나이 70이 넘는 한덕수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70이 네. 넘으면. 아니 왜냐면 70은 악이야. 여러분들 70은 악이에요.
92 청년이에요. 저는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배추도사야. 배추도사야. 아, 맞습니다. 정치권이 요즘 많이 이맨크는 지금 출생 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 이번에 이제 그 2대2 회담을 하게 됐잖아요. 고성과 여부가 한덕수 총리를 끌어당긴, 하여튼 한덕수 총리의 추대론에 좀 더 영향도 줄 것 같아요. 2대2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요. 뭐가요? 2대2 회담하러 가지 않아요? 실무회담? 예. 그렇죠. 아, 2대2. 예. 나는 2대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관세 등에 대해서 2대2 회의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예. 됩니다. 지금 24일 날 9시에 러터닉 상무장관과 그다음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부 대표와 이제 안덕근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예요. 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 대학원 교수님이세요. 근데 안덕근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야. 자, 보십시오. 산업 조선 들어가네. 통상 관세 관련돼 있지. 자원 LNG네. 이야. 이 사람이야. 안덕근이야. 그러고서 진짜 전문가가 하는.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가 믿는 거예요. 가운데 득자가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정말 무시하면 안 돼요. 자, 한덕수가 안덕근을 보내. 덕근아 가.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첫 레파토리예요. 경제야. 지금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경제가 다 꽂혀있어. 제가 오늘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50%가 넘는다는 이재명 후보의 빅데이터입니다. 2배 이상이에요. 이거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2배 이상입니다. 한덕수가 왜 다른 국민의힘 후보보다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한덕수가 썬트렌드 빅데이터 언급량이 다른 국민의힘 후보보다 다른 국민의힘 후보 전부 다 따져보면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이잖아요. 3배가량씩 많아요. 그래서 한덕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덕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보다 조금 언급량이 모자라. 그러면 다른 국민의힘 후보는 볼 것도 없어요. 나가봐야 안 되는 거야. 죄송한 이야기지만 모자르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재명을 이기는 거는 트럼프야. 그러면 트럼프가 끌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덕수잖아요. 트럼프가 끌어준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덕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한덕수 조합이 유일한 대안이라니까. 이게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데이터라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한국 사람이 왜 트럼프에 관심이 많죠?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에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 많았던 역대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말고는 아무도 관심 들었잖아. 바위를 들었잖아. 바이든. 나중에는 일어서지도 못하더만. 하여튼 간에. 근데 지금 트럼프를 한번 보십시오. 정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 일본 재생상이 왔는데 모자를 씌워버리잖아요. 막아야? 난 막 할 거야. 야, 흑자 줄여. 안 줄일 수 있어요. 주일미군 뺀다. 줄여야잖아. 그럼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흑자 줄여. 주한미군 뺀다.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나가고 말고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가 한덕수를 내가 알고 뭐 관료로서 경험을 하면 지금 한덕수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한덕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 결정에 매우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왜? 자, 지금 한덕수가 나와도요. 트럼프와 조합이 안 되면 이재명을 못 이겨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당장 주식 통장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되잖아요.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가 결정되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그 회담이 잘 안 끝났을 경우는 우리가 많이 준 걸로 보이고 또 대통령이 난입해갖고는 멱살 잡고 간 경우에, 그래서 그래서 뭐 갑자기 방위비도 비율이 확 높아지고 등등 뭐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을 경우에 그럼 한덕수 총리의 입지는 줄어들겠네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좋을 수밖에 없다. 네. 트럼프는 지금 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상호 관세에 쫓기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뭔가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 일본하고의 협상에서 별로 못 얻어냈어. 사실상. 세 번째, 지금 일본이 하는 이야기는 쌀 더 사줄게요. 이건 별 효과가 없어. 근데 우리가 가져가는 무기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거예요. 뭐다? 조선업이죠. 미국 사람들 배에 미쳐요. 배에 미친다고. 근데 한국 조선업이 US 코리아를 뭐라고 붙여서 이야기해요? 코러스잖아. 코러스 shipping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조선이 똑같은 거예요. 미국은 한국 조선은 그냥 우리 미국 조선업이라고 생각해도 돼. 똑같은 거야. 미국 거나 한국 거나 똑같은 거야. 그리고 미국은 우리는 매년 55조씩 배 왕창 발주할게. 게임 끝. 두 번째, 알래스카 LNG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뛰어들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가 그럽니다. Thank you, Mr. Han. 전화 바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트럼프로서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방위비인데, 방위비는 새 정부로 넘기죠. 지금 우리가 투트랙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안덕건 산자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위비는 국방부 소관이다. 딱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트럼프는 오케이. 그리고 조선과 LNG가 포함이 돼버렸잖아요. 게임 끝나는 거죠. 대대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쫙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누구랑 통화를 하겠습니까? 한덕수. 쫙 통화를 해서 본인의 주가를 올리고 난 다음에 5월 4일 공직자 사퇴를 합니다. 5월 4일로 보시는군요. 5월 4일이 사퇴 마감 5월 3일 시간입니다. 날 결정되고. 그러면 이 시기가 27일 날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일성은 뭐겠어요? 한덕수를 내리깔 거예요. 저 한덕수가 난쟁이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계엄 노무 동조자라고 하겠죠. 그러면 한덕수의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계엄 왜? 동조자라는 왜? 꼬리표가 있는데도요. 이재명 물론 동조를 안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제가 이야기할 때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때리는 순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데이터로 분석을 할 때는 뭐가 어떻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한덕수가 어떻고 저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뭐 한덕수는 책임이 없느냐.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왜? 완전히 대립하게 서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 한덕수. 그런데 이재명은 이재명 단독으로 쓰잖아요. 한덕수는 여기 누구랑 같이 서 있는 거다? 누구랑 같이? 트럼프. 그러면 이재명과 트럼프의 대결 때문에. 그렇게 될 이 것이다. 대선은. 이재명 대표님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경우 들러리 설 수 없어 하고 중도에 그만둔 분도 있는 반면에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뭐 도전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좀 민숭맹숭하게 경선 토론회를 하나요? 그래도 두 분이 그래도 뭐 좀 뭔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내공이. 아니, 어림도 없죠. 왜냐면 관심이 없어요. 이미 민주당도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유권자들이 다 관심이 없어요. 이건 왜냐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꾸만 이 경선의 위험, 너무 이 리즈가 빨리 오는 것에 대한 이재명 대선론이 너무 빨리 오는 것에 대한 경계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서히 올라가야 되거든. 더 손을 맞춰.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이야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다 묻히겠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틀어지게 되면은
이 경선을 완전 국민 경선제로 안 가져간 것이 불벼락 맞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관까지도 포함했었어야죠. 심지어는 김영록까지도 들어오게 했었어야죠. 민심을 더 제대로 더 풍성하게 반영했어야 만들었었어야 돼요. 오히려 완전 국민 경선제로 가라.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더 단단해지죠. 일본 오히려. 주사에 맞았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재명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나올 이야기가 사실 다 나와버려야 돼요. 오히려 뭐 형수 욕설, 뭐 형 재선 씨를 무슨 정신병원에 보낸 거, 남방열사, 김부선 오히려 더 나와버리는 거죠. 오히려 대장동. 그러면서 민주당 경선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더 검증이 돼버리고 봐라. 그러면 아예 본선은 볼 것도 없어요. 경선에서 끝나는. 이런 상황이 언제냐면 이명박과 박근혜였죠. 오히려 이명박과 박근혜 때 경선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진짜. 오히려 거의 피범벅이었죠, 그때. 피범벅으로. 네. 오히려 그렇게 돼버리면은 물론 이제 그런 대등한 후보의 관계는 아니지만 오히려 비명과 반명으로 들어와. 그렇게 해서 정말 김경수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와.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다 정말 여기서 다 끌어오르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서 후보들이 뭐 어디 정조준 되는 건 어디겠어요. 바로 탄핵과 반윤석열이죠. 오히려 이 민주당 경선을 뜨거운 반윤석열 경선으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후보 결정을 더 늦게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보다도 더. 경선 순회도 더 많이 하면서 더 다니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준석한테도 추파를 던지는 거죠. 야, 이준석 후보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보수가 완전 레카타겠죠. 오지게 흔들리는 거죠. 이준석까지 손을 탁 잡으면서 우리 이준석 같은 사람을 더 많이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너무 완전 일방적이에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다 이긴 것 같은데 이기지 못할 때가 일방적일 때예요. 오히려 티격하는 거는 2000년 미국 대선을 보십시오. 엘고 처음에 다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잘생겼지, 부통령이지,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이야기했지. 그런데 완전 아들 부시는 쪼다갔잖아요. 여기다가 무슨 뭐 마리아나인가 또 했잖아요. 젊을 때. 어리숙해. 아버지가 뭐 그냥 기부 입학 시켜줬잖아요. 어리버리하네요. 그런데 엘고는 다 이겼다 생각하고 시건방을 떤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뭐냐? 저 새끼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향인 테네시에서 집니다. 여러분들 홈타운 이펙트예요. 테네시에서 져. 끝장이 납니다. 심장이 박살났겠네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렇게 아들 부시는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부시 봐봐요. 1992년 대선에서 다 이겼다고 생각. 걸프전의 영웅 세담 후세인을 작살냈잖아요. My name is 부시 하잖아. 부시가 수비잖아요. 끝장났어. 숲과 나무를 다 봐야 되잖아. 끝났네. 그런데 92년에 해성같이 저 미국 남부 시골 아칸소주. 미국 사람도 그런 주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주지사가 올라와. 이름은 클린턴이야. 이 사람이 잘하는 건 색스폰이죠. 다른 이야기는 안 할게요. 너무 야하니까. 이거야. 뭐 안 되면 이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때 바로 참모가 누구냐? 워싱턴 K 스트리트의 전략가 딕 모리스. 그 유명한 딕 모리스가 나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Stupid. It's economy. 진짜 지금껏 1000만 번은 패러디 됐을 거예요. 그걸로 작살이 나요. 아버지 부시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번에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딱 나오면서 한덕수가 또는 보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경제와 안보예요.
다른 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탄핵이니 윤심이니 그거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트럼프 반드시 해결하겠다. 트럼프 모자를 100개를 쓰고 가서 만나더라도 해결하겠다. 두 번째, 안보. 확실하게 북한을 완전히 납작하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 이거 두 개예요. 보수는 두 개만 해결하면 돼요. 안보와 경제야. 국민들 배불리게 먹고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안보 든든하게, 북한 납작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딱 끝이에요. 두 개만 이야기하면 바보야. 문제는 안경이야. 안경 쓸게. 안보와 경제야.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는데 한덕수가 안경을 끼고 있네요. 다 끼고 계신데요. 이재명 대표, 김문수 지사. 그러니까 지금 대유행이라니까. 안경이. 이번 대통령은 이야, 안경 낀 사람이 안경 안 낀 분도 무조건 지금 하나 맞춰야겠네요. 안경 낀 사람이 되는 거예요. 4등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국민의힘. 여론조사. 안경 왜 안 껴요? 안경 껴도 예쁠 것 저는 같은데. 대세에서 이미 멀어진 사람이에요. 대세와 못 따라가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찍으면 영화도 참패하고요. 다 참패입니다. 영화 4위. 찍었었어요? 아니, 제가 좋다고 한 영화는 뭐 서울에서 8만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 마음을 못 읽어요, 저는. 네. 이 4위, 여론조사,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론조사로만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전문가로서 뭐 3인 3등왕까지는 다들 이제 예상하고 4강이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뭐 4명요? 아니, 4명. 맞아요. 다 이야기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일단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까지는 그렇죠. 대충 다 의견이 나경원. 일치돼. 4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안철수 전 대표는 못 올라오고요.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죠. 실망입니다. 안경을 끼시고. 배추도사 큰 실망입니다. 배추도사 끝장낼 사람 누굽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선거는요, 전당대회는요, 옳은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윤심이 한 70%는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이쪽 정서잖아요. 여기에 이른바 당원들과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당원들이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을 잡을 수 있는 그 강인함이 필요하거든요. 드럼통을 꺼내놨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드럼통까지 어떻게 더 쓰게 드럼통을 해요? 어떻게 이겨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